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역임한 육선 관록의 거물 정치인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세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외에 서울과 수도권 등 조정지역에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강화된 종부세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일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구리, 원유,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한 해 동안 QLED TV를 500만 대 넘게 판매하며 목표 판매량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만 골라보는 시간입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이 경제통총리로 국정 돌파, 그리고 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방법 가리지 않고 전방위 소통이라는 기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기사 내용을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이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역임한 육선 관록의 거물 정치인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무총리를 맡아 국정 운영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발탁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이 경제통 정치인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세균 총리 카드를 꺼내든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경제와 통합, 이 키워드가 바로 정세균 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탄생시킨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가장 지금 이 정책적으로 큰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제, 그리고 국론이 양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혼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국무총리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 또 이낙연 현 총리는 또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선거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장 적임자일까? 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네. 이 불출마를 선언했던 원혜영 의원이냐, 또는 경제통인 김진표 전 부총리와 현 의원이죠. 그랬었는데 무엇보다도 인사청문을 돌파할 수 있고 가장 능력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정세균 이 총리 후보자가 가장 적임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선택한 배경이 될 수 있겠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경제, 이 임기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 경기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이 총리 후보자로서 적임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보다도 잘 또 소통을 해왔던 인물이 이 정세균 의원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적임자. 게다가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을 앞두고 또 중요한 것이 호남 배려, 이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남 출신인 정세균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전일 이제 시장에서도 정세균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주가 분위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차기 국무총리로 이 지명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수산중공업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정석환 회장이 정 후보자와 같은 현재 종친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전일 주가는 20%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알루코도 있습니다. 전일 6%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 시절에 베트남에 진출한 알루코 그룹의 알루비텍 비나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대한약품과 AP위성이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총리 인선도 마무리가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추가 개각은 어떻게 전망을 또 해볼 수 있을까요? 추가 개각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총선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장관이면서도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은 이제 총선에 또 나서야 되기 때문에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현직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상당히 또 이 정치적인 감각도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또 발탁되는 또 히든 카드로 나서야 되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 정무적 감각도 있고 현 정부로서는 내년 총선에 또 충분한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천 타천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만약에 나서게 된다면은 교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시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얘기로 돌아가 보면요.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들어서 국무총리를 맡게 됐는데,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된 정세균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육선 현재 중진의 거물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경제 말씀드렸죠. 네. 그다음에 발탁된 배경은 통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만한 여야를 아우르는 이제 정무적인 감각이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정세균 의원이 어느 정도로 또 정무적 감각이 있냐면은 본인 스스로를 가리켜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익한 세균이다. 네. 이런 아재 개그를 구사할 정도로 아주 이 여야를 넘나들면서 그런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산업자원 장관을 역임했었고, 또 쌍용그룹 임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경제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총리로서의 자격에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이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장을 역임했었죠. 국회의장이 서열 대통령에 의해서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맡는 것은 현 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헌신적인 사고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누구 할 것 없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총리는 국회에서 인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세균 국회의원인 거죠. 네, 저희가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있는 내용을 첫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신문 5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난 16일에 발표가 된 부동산 정책 후폭풍에 대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 함께 보시죠. 유도 2주택자의 세금 폭탄, 이 종부세 인상률 3주택제보다 높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세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외에 서울과 수도권 등 현재 이 조정 지역의 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도 강화된 종부세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6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서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지난 16일에 발표가 된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정책 본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일까? 부동산 값 안정일까? 아니면 부동산으로 인한 이 불로소득, 수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느냐?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걸었던 바로 부동산에 의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정책이 발표가 된 겁니다. 16일 발표된, 이 월요일 날 발표된 이 정책이 상당히 고강도 정책입니다. 정책이다 보니까 이 종부세, 기성전 종부세가 이번 정책의 핵심인데요. 종부세율을 대폭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한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세 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전체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의 양 자체는 많습니다. 네. 더 많은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이 두 주택을,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책이 발표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주택 소유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하나 샀다가 다른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2주택인 상태가 있는 것이고, 또는 이걸 또 재산 정여의 방식으로서 이 중간 과정에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이 종부세 불벼락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적어도 세 채, 네 채 정도 가지면 정말 심하다.
이건 뭐 종부세 적용을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이 대책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주택자에게 이렇게 종부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를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더 센 세금 폭탄을 막기 전에 집을 팔아라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공시지가 문제 때문입니다. 네. 이 부분은 공시지가가 이제는 아주 현실화되는 것인데 9억 원 이상의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무려 이제 75%죠. 75% 이상. 그러니까 9억 이상에게는 70%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 15억 이상이 되면 75% 그리고 30억 이상에는 80%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이 현실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것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전체 아파트의 9억 원 이상이 36%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10채 중에서 아파트 3채 이상이나 적용이 되는데 무려 이 공시지가가 70% 현실화가 된다 그러면 15억 이상은 75%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현실화 문제는 이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이제는 여기에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일종의 이 종부세 세금 직접 세도 늘어나게 되지만 또 다른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건강보험료 같은 것도 연달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월 16일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로 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연일 분석하는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일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전략과 관련된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문기사 6면에 실려 있고요. 오늘자 신문 1면에도 위치해 있는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AI 교수, 기업 겸직길 열려, 전국민 평생 인공지능 교육망 구축입니다.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정부가 전일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T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게 현 정부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한테 들어볼 텐데 네. 정부가 이제 전일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 전략 주요 골자가 뭔가요? 이제는 우리가 매일경제 우리 조간 브리핑도 그렇고 기사 내용을 보시면서 5G도 주목을 하셔야 되지만 AI가 등장하면 동그라미 치고 반드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자체가 AI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I 대한민국 선언인데요. 이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을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인프라스트럭처, 이 이제는 기본 환경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AI 기초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시도를 합니다. 이 경쟁을 해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방식, 또 하나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쪽을 도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서바이벌 형태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에 AI를 시도해보는 이 챌린저형,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AI 연구 개발에 나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좀 부족했다. R&D 비용 자체가 국가 지원적으로 좀 부족했다고 했기 때문에 선진국 대비 80% 정도 수준, 선진국만큼 미국만큼은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AI 기술 수준을 2030년까지는 거의 근접하는 95%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AI 대한민국 선언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 그러면 지금 정부가 AI 육성을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들을 또 내놓고 있나요? 네, 이제는 군대 가는 사람들, 네. 군대 가는 사람들 다 이제 AI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공무원 임용되는 사람도 다 AI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이 군인 장병, 그 다음에 공무원, 이 공무원까지도 다 AI 소양 교육을 필수로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초중등 학생들 또 학습 시간에도 AI 기초 교육 또 소프트웨어 교육까지도 이제는 받게 되는데 교원 양성 임용 과정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I 관련된 교수 과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또 전국 대학이 AI 관련 학과를 또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학생 수가 좀 결혼이 되면 보통 그걸 갖다가 대체를 할 때 뭐 그 내년도
또 후내년도에 학생 수를 정원하는데 이렇게 배려를 했었는데 허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숫자를 고스란히 AI 관련 학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매일경제 일면에도 나왔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제는 정원을 2배로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AI와 관련된 것이 전폭적으로 이제는 지원이 되게 되는데 또 하나는 그동안 이 AI 관련되는 이 기업의 연구원들이 학교에 가서 겸직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이 학교에 이제 이 개방 형태로 또 그 학교로 가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직까지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임원이 직접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지방 국립대로 가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뭐 교육 측면에서는 앞으로 AI 교육이 좀 의무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를 활용한 교과서로 뭐 초중고 모든 학생들이 배우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는 이거 관련해서 얼마든지 데이터도 이제는 좀 더 개방을 해서 이것을 AI 관련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정부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제도도 실시가 됩니다. 데이터, AI와 관련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정부가 이 물질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그런 정도의 제도가 강화되고요. 또 사람 중심의 AI라고 해서 우리가 AI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동화된다라는 것이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또 없어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안전 장치까지도 지원이 되고 전국적으로 또 AI 이 거점 전략이 되는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우리가 이전에 광주 일자리형 관련돼서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또 광주에 또 정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또 일정한 부분을 투자를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그 같은 지역입니다. 광주에 이제는 스마트 AI 거점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네. 얼마만큼 어떤 사업이 광주에 또 진입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것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정부의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데요. 시장 안에서 뭐 인공지능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로보스타와 유진 로봇, 이오테크닉스, KLS를 꼽을 수가 있고요. 전일 로보스타와 유진 로봇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2.52% 오르며 93,5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SFA도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44,8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AD칩스가 뭐 대표적인 인공지능 관련주로 꼽히죠. 전일장 3% 넘게 올랐고요. 그 외에도 ST큐브가 0.47%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렇게 AI에 큰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성전 대한민국의 살 길은 AI다. 또 5G다. 이런 생각을 정부가 뒤늦게나마 제대로 잘 한 것이고요. 이제는 이 10년 내에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목표가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런 만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이 경쟁에서 우리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겠다. 선진국 수준으로 적어도 2030년까지는 우리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 자체도 이제 AI 정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전자정부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그런 경쟁력을 보여줘야 했거든요.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AI 또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거듭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의 산업, 업종, 종목이 무엇이 있는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를 통한 또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국제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면에 위치한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은요. 미국과 중국 갈등 안개 거치자 글로벌 증시 유가, 원자재 고공행진입니다. 기사 내용은요. 미중 무역전쟁과 브렉시트 등 글로벌 경제를 무겁게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자 구리, 원유,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뭐 미중 무역 합의 그리고 영국 보수당의 조계 총선 승리와 경제 지표 개선 등으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국내 정시도 그랬지만 글로벌 정시를 짓눌러 왔던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었고 그다음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예, 바로 이런 것들이 정시에 큰 부담이 되어 왔는데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는 이 딜이 있는 브렉시트가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이고요. 또 미중 무역 전쟁도 1단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자신의 성과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랑질을 할 정도로 그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 자체도 이 정시에 상당히 또 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이러한 영향 때문에 산타 랠리가 되느냐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이건 또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구리나 국제유가 등 상품 시장의 지금 동향은 어떤가요? 네, 덩달아 좋아지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구리입니다. 구리도 역시 세계에서 구리 소비를 절반 이상 하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중국 또 미국 두 나라 사이에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훈풍이 불게 됨에 따라서 또 구리 가격이 또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미국 달러 약세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셰일 석유 생산량이 좀 많아진다 그러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또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미국의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바로 이 미중 무역 전쟁의 관세 문제가 해소되면서 미국 밀, 옥수수, 대두 큰 콩입니다. 이것도 선물 가격도 미중 1단계 무역 전쟁, 무역 이 합의 타결에 따라서 중국 수출 증가 기대감으로 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또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안에서 그렇다면 구리 관련주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 지표가 바로 이 구리인데 구리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 건설이나 제조업의 투자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이 대창이 10%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풍산이 2.37% 상승한 23,8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구리 가격이 상승세로 자리를 잡으면서 뭐 국내 증시 안에서 수혜 종목이나 기업들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또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산업 생산 주요 지표들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또 글로벌 정신을 견인하는 그런 효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에 6.2%포인트 증가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네. 이것도 긍정적인 신호죠. 또 월가의 예상치를 또 크게 웃도는 수치였고요. 그리고 11월 중국 소매 판매도 관군제 덕분에 전년 대비 8%또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 되면 중국 내에 또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있다. 이렇게 되면 또 우리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시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침체된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좋은 소식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신문기사 18면으로 가볼게요. 기사 제목은요. 삼성 QLED TV 판매 올해 500만 대 넘겼다입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올 한 해 동안 QLED TV를 500만 대 넘게 판매를 하며 목표 판매량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올 한 해 그렇다면 QLED TV를 얼마나 잘 팔았나요, 삼성전자는? 네, 정말 잘 팔았죠. 네.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좀 시큰둥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삼성전자가 실적적으로 보탬이 된 것이 바로 이 디스플레이, QLED, 이쪽 이거 마이크로 LED 이런 것들을 우리 조간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조간 브리핑을 꾸준히 계속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00만 대 넘게 팔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는 것이 하반기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이때 상당히 많은 양이 미국과 유럽에서 한꺼번에 30만 대 가까이 팔리면서 전체 올해 아직 또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500만 대 이상 한 540여만 대 최종 수치는 이달 말일까지 가봐야 될 텐데 한 550만 대도 넘기는 것 아니냐. 또 크리스마스 특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목표치가 500만 대였는데 이를 넘겼다는 게 네. 상당히 의미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이 QLED TV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창진의 그 사자성어 다다익선 알죠? 네. 말하면 말할수록 좋은 건데 이 TV 시장의 이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아주 잘한 겁니다.
그거 익선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 화면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이 소비자 트렌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잘 발맞춰서 삼성전자에서 아주 큰 50인치, 70인치, 80인치 이상 대형 이런 이 소비자의 수요 예측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초대형, 그다음에 고화질, 이 TV 시장 확대의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화질에 따라서 4K보다 더 좋은 화질이 8K거든요. 근데 8K 쪽 시장이 상당히 이 삼성전자가 약진하면서 좋은 성과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원재료가 싸야 되잖아요. 근데 TV 패널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가 낮아지면서 조금 더 홍보라든지 판매 전략 쪽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블랙 프라이데이만 해도 효과가 좋았잖아요. 이런 전략 자체, 그러니까 초대형, 거거익선, 그다음에 이 LCD 패널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 것이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처럼 최근에 삼성전자의 TV 사업부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 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합의 등 이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으로 돌아섰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전일 SK 하이닉스와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무려 3% 넘는 강세를 보이며 56,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이 QLED TV를 잘 팔 수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내년에는 대형 TV를 선호하는 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네.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올림픽이 있죠. 네. 그러네요. 큰 화면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화질이 더 좋은 TV, 더 큰 TV를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전망 자체로는 이제 이 트렌드 전망 쪽은 내년 한 1,000만 대 이상 되지 않겠냐.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삼성전자는 가장 많은 TV를 판매했고 내년에는 올림픽 특수도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오늘 마지막 기사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